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조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방산업계 소식으로 이슈앤 전략 출발해 보겠습니다. 유럽 방산주가 들썩이는 상황 속에서 내부 균열이 있었던 우리 방산업계가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라크 천공투 수출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하나와 LIG 넥스원이 화해를 했고요. HC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MOU를 체결하며 갈등을 매듭 지었는데요. 자, 남인호 소장님,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분석해 주시죠.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방산, 그리고 금년까지도 계속 그 상승세 이어가는 방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그 갈등이 있었죠. 바로 소개해 주셨던 이라크의 천공2 미사일입니다. 밑에서 그 지상에서 하늘을 날아온 공격하는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시스템인데 이게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발사대가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누가 했느냐? 이라크하고 계약을 한 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도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천공2의 가장 핵심은 누가 또 제조합니까? 한화가 제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요. 이렇게 잘못하다가 수출이 무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단계까지 갔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나섰습니다. 뭐 정부가 했는지 안 그러면 양사가 더 서로 간에 그 협력을 했는지 저는 그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방산 사업은 뭡니까? 우리 개인 대 개인 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거나 떡볶이를 먹거나 그래서 현찰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G2G, 거버먼트, 정부와 정부,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중간에 정부가 반드시 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도 약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여기는 또 배 문제에서 약간 서로 기득권 주장하다가 지금 약간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정부는 반드시 나서야 됩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놔두면 건 절대 안 된다. 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항상 정말 무기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다는 그런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수십 번 강조드렸습니다. 방산업은 우리 계좌의 10%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제 질문 나오겠죠. 야, 그럼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사도 되느냐? 저는 반대합니다. 왜 제가 반대하느냐? 작년에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금년 초만 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방산업을 오늘 사세요.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늘 강조드린 대로 이제는 그들 많이 오른 종목들에 한해서는 고점 대비 10% 혹은 좀 더 깊이 빠지면 20까지 내려갑니다. 이 조정을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4대 방산이라고 그러죠. 하나에어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국 항공우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하시지 말고 좀 많이 10% 안 되는 분한테 한 얘기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10에서 20%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 매수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현대로템도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 2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단일 수주로는 아마 이게 최고액일 겁니다. 2조 2천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쪽의 전동차 사업 수주일 겁니다. 시장에서는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150대의 이 전동차, 그러니까 열차를 현대로템이 아프리카로부터 수주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도 오늘 장에 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하자마자 딱 이렇게 좋은 그렇네요.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요. 예.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때요. 소련이죠. 그 당시는. 소련을 이기게 한 T-34라는 그 전차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트랙터 공장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무기는 아닙니다. 열차죠. 우리 말하는 뭐 지하철이나 열차인데 이 열차에 만든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현대로템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 그대로 오늘 사시지 말고 며칠만 기다리시면 또 반드시 조정 옵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 계좌에 방산업종 10%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문이 뉴스로 확인이 된 경우니까요. 어쨌든 이 K방산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수직 쾌거를 더 이뤄내길 개인적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계로 좀 넘어가 보죠. 중국의 D램 몬스터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인데 이 업체가 SK, 삼성전자, 마이크론으로 이어지는 D램 시장의 3강 구도에 사실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죠.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자, 지금 우리 구도들 보면 중국 반도체 전략이 과거 우리 디스플레이와 철강 점유율 뺏어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인데 이권희 대표님, 이 중국의 반도체 약진이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극제가 된다. 예, 오히려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경쟁을 좀 해야 되죠. 너무 지나치게 독점을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걱정도 좀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CXMT가 메모리 반도체 D램 양산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반응은 어땠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거 허풍이다 이렇게 네, 무시했었죠. 그랬었습니다. 예.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지금 뭐 그 당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중국이 그렇게 쫓아오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입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게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D램 시장에서 지금 3강 구도 체제가 무너지고 4강 구도 체제로 지금 바뀌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의 엄청난 자금력, 그 다음에 칭화대 그 브레인의 합작으로 탄생을 했는데 창신 메모리 이제 창업자가 보면 미국에서 반도체 전문가로 일했던 분이거든요. 예. 네, 그분이 직접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을 하다가 이쪽 메모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좀 많은 투자를 이제 벌었던 돈을 투자하고 정부의 자금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자체 생산 역량이 조금 힘들었는데 사실은 기술을 돈으로 좀 사들였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사는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지만 특허들을 사들이면서 이제 기술력을 좀 키웠고요. 독일의 키문다라든지 미국의 램버스와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D램 특허를 좀 확보를 하고 20년 하반기에 19년에는 이제 우리가 실체를 못 봤으니까 네.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년 하반기에 DDR4, LP DDR4를 출시해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실체를 확인시켜줬다라는 부분이 그때부터 가장 좀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 사실은 우리가 조금 뭐 등한시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 충격이었죠 사실은. 근데 설립 9년 만에 이제 지금은 4위 자리에 우뚝 섰는데 저가 공세로 지금 삼성이라든지 SK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 단계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까지는 5%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죠, 점유율이 원래는. 지금 올해 작년에 5% 정도고 올해는 한 12%까지 늘어날 많이 걸로 뛰네요. 예, 전망인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이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자체적인 물량을 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일 텐데 CXMT가 지금 현재 HBM2를 이제 2랑 2E를 지금 제품도 양산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딥시크라든지 가성비 AI를 공략해서 HBM 시장을 좀 더 진출하겠다.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이 쓸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HBM3도 지금 개발에 매진 중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D램 같은 경우도 10나노급 4세대 1A 공정, 5세대 1B 공정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어서 이것도 지금 다 쫓아오는 게 아니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시장도 곧 진출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추격자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좀 각성을 하고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미국의 제재 여파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안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안심하면 안 된다. 딥시크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제재를 해도 뭐 우회 경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만의 인력들도 사실은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안심보다는 그리고 이제 쫓아오기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또 예전에 그 디스플레이 시장과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좁혀진 격차를 다시 늘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업계를 좀 조명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역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연매출 3조 5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4분기에만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실 셀트리온이 저희 머니플러스 시간에 공시를 참 많이 냅니다. 뭐 예. 품목 허가부터 기술 수출까지 다양한 공시들을 내놓고 있는데 막상 개장하면 주가가 그렇게 뛰지는 못했단 말이죠. 박스권에 오래 갔죠. 예. 네. 그리고 또 길게 봤을 때 17만 원 선에서 자꾸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어려운 셀트리온 올해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김용재 이사님?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사실 지금 진펜트라라고 미국에 출시한 그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전망치 대비 조금 서서히 좀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핵심은 역시 키는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예상보다 예상에 맞춰서 뭐 이렇게 좀 한 매출이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는데 먼저 그 어제 실적부터 잠깐 점검해 드리면 연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24% 감소를 했습니다. 4분기만 보면 일단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 1조 636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분기 최초로 매출을 1조 원을 돌파한 것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한 966억 퍼센트 증가한 1,964억 원이었는데 컨센서스가 이제 2,349억 원이었으니까 분명히 이제 뭐 미달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4분기 실적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외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평가를 해보면 일단 매출 성장세가 높게 유지된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신규로 출시했던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기존에 이제 26.1%에서 38.4%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향후에 상당히 좀 성장성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진펜트라 매출이 아직은 조금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신제품 출시 후에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기까지 이제 3에서 4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본격적으로 성장 시기는 내년이 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5조 원을 매출을 제시했고 그 올해 11개인 바이오 11 라인업도 2030년까지 22개로 확대한다. 그리고 뭐 신약 개발도 확대해서 2028년까지 뭐 13개 신약 후보 물질을 뭐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저는 뭐 주가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지금 설정되는 그런 컨센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높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볼 때 올해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가는 하방은 거의 확보한 상황인데 지금 예상보다 이제 미국에서 진펜트라 매출 성장이 오히려 빠를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 탄력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변화의 조짐은 결국 이제 주가라든지 아니면 수급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수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행보하는 거에는 지금 수급이 좀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네네. 지금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진펜트라라는 이 자가면역 치료제 약물이 얼마나 미국에서 잘 팔릴까가 관건일 텐데 네. 이게 지금 계획만큼 안 팔리는 게 좀 늦게 팔리더라도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가 어려운 게 있어서 계획만큼 아무래도 뭐 2, 3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계획이나 이걸 뭐 매출 추정을 한 거는 과거 이제 유럽에서 팔렸던 그런 스텝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추정하는 예. 건데 지금은 보면은 아직은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기에 너무 크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차 줄어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충분히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의 성장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좀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꾸준하게 회사가 어떤 성장의 궤도를 꾸준하게 이제 밟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급이 이제 얼마큼 돌아서느냐가 주가의 변동성일 뿐 결국 시간이 해결될 줄 문제라고 보여서 저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이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현재 분할 매수 전략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2년 연속 2조 원대 연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BTS 완전체 부재 속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올해에는 BTS도 복귀를 하고요. BTS 동생 그룹도 출격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살아있는데 하이브 주가 우상향 그래프를 좀 더 그릴 수 있을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뭐 어제 이제 뭐 단기 순이익 적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이제 관련된 영업권 이제 비용 때문에 좀 나왔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도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결국에 올해는 이제 라틴 쪽에 이제 보이그룹이나 이제 걸그룹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고, 당연히 지금 하이브뿐만 아니라 JYP 역시 기존에는 이제 국내 아티스트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제 K-팝에 대한 명칭을 붙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지에 있는 이제 그룹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해외 쪽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시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그동안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BTS 이제 멤버들이 하나둘씩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이제 2026년부터 이제 BTS는 월드 투어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 영업이익만으로도 한 5천억 이상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동방신기나 여러 이제 군대를 다녀온 그룹들이 복귀를 하게 됐을 때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BTS가 복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븐틴도 물론 전년도에 이제 큰 1,000만 장 넘은 판매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하나둘씩 군대를 가는 좀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에 대한 효과가 뭐 보어 넥스트 도어나 새로운 이제 아티스트들과 BTS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3월이나 이제 5월 이 사이에 결국엔 한한령 해제가 여러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나와봐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레이팅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어제 나왔던 거 결국에는 새로운 신사업이겠죠. 게임이나 이버스 플랫폼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나와줘야 JYP나 SN 대비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 양지수도 연일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전에 나설 수 있길 기대해보면서 증권사들이 주목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은 상향과 하향, 유지와 신규 커버리지까지 나올 수 있는 리포트들은 모조리 다 나왔습니다. 먼저 상향 의견으로는 하이브와 심텍 그리고 NHN에 대한 키움증권의 목표가 상향 의견 제시됐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유한타증권이 목표가를 2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 목표가 유지된 리포트들 많았는데 유한타증권은 하향에 나선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콜마와 시프트업에 대한 유지와 신규 의견 나왔네요. 먼저 하이브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BTS가 올 6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BTS 본인 당사자들도 그리고 이제 곧 꽃신을 신을 팬분들도 기쁘실 것 같은데 이에 못지않게 하이브 주주분들도 6월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가운데 올해 BTS 컴백과 월드 투어가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에 멤버 슈가의 솔로 월드 투어가 있었을 때 회사에 가져다준 이 기여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엔 제이홉이 출격하고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이 예상되고 있고 이 밖에 보넥도와 르세라핌, 세븐틴과 투바투 등 다른 아티스트들도 잘 해내고 있죠. 향후 2년 안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과 라틴의 신인 그룹이 데뷔할 예정인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심텍 보고서도 살펴볼까요? 3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55%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려내는 이 기분 좋은 우상향 곡선에 주주분들 기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가 심텍의 목표가를 22,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텍은 지난해 영업적자가 470억 원으로 더딘 전방수요 개선세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GDDR7과 AI향 SSD, CXL 등 신규 아이템 추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펀더멘털과 레거시의 회복 기대감까지 부각되면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SK하이닉스,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매수 기회다,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AI에 대한 투심이 꺾인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 그리고 부정론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인호 소장님께서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 1,500만 주식 투자자 중에서 SK하이닉스 한두 번 정도 거래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해보셨다 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다행히 10층이나 11층에 들어가셔서 20층 되니까 정리하고 나오셨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26층, 27층, 28층 거기서 탑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20만 500원, 20층이라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애증이 포함된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낙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설비 투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신 대로 엔비디아의 그 블랙칩 하나가 5천만 원이란 거 아닙니까? 그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기 때문에 HBM의 호황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낙관론이고요. 반대로 비관론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그 센터를 임대하려고 그랬는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답니다. 왜 취소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AI에 대한 열풍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펠런티아라든가 또 마이크론 같은 주가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였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은 일단 HBM의 열풍이 이제는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는 여러분 계좌의 10%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30%고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10% 포트폴리오가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자, 저는 이 얘기도 추가할게요. 저는 SK하이닉스의 중심점을요. 2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너무 그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작년, 재작년 SK하이닉스 얼마였습니까?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짜리가 24만 원까지 200%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랑은 뭐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금 땡기는 거 아닙니까? HBM이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호재가 이제는 주가에는 상당 부분 다 반영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잘 된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20만짜리가 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바로 HBM의 수혜를 SK하이닉스는 마음껏 누렸고 삼성전자는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계좌의 20%를 SK하이닉스는 여러분 계좌의 10%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제 주변엔 24만 원대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 중장기 관점으로 길게 보고 20만 원을 매매 기준으로 삼아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장 주가 양방 눈여겨봐야겠고요. 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MLCC 시장 소식입니다. MLCC라고 하면 이제 회로를 움직이는 작은 신호등 같은 부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 긴 불황이 이루어지던 MLCC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훈풍, 이 중국 경기 부양책 이 두 가지 원동력을 삼아가고 있는데 김영재 이사님, 이 IT 기기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이 MLCC에도 훈풍이 불까 이런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MLCC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 3년간 상당히 불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주가도 뭐 이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무라타가 한 40% 뭐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삼성전기가 20%대 초중반, 그다음에 뭐 대만의 야교라든지 일본 TDK 다이유덴이 각 10% 정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이 5개 회사가 가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AI 관련한 수요 증대 예상으로 올해는 조금 이제 업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판단을 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관련해서는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낡은 소비재를 버리고 새 제품을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 환신 정책에 PC와 지금 스마트폰이 좀 포함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춘절 기간 동안 스마트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2% 증가했고 가전 제품은 거의 166% 증가한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가 글로벌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만큼 중국의 이관신 정책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여기 또 3월 양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MLCC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인 AI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확대될수록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AI에 활용되는 뭐 서버라든지 PC, 스마트폰에는 일반 범용기기 대비 최대 그 탑재량이 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AI가 이제 시장이 커질수록 MLCC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예. 뭐 자율주행 단계가 상승할수록 MLCC 수량도 증가하고 로봇과 우주항공에도 탑재된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이런 전망에 이제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관련 투자 전략은 일단 다수의 증권사가 커버하고 있는 삼성전기를 투자 대상으로 좀 압축하실 필요가 있고 올해 상당히 지금 뭐 PER 뭐 15.7배로 부담스럽지 않고 또 최근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 한 17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말씀 주신 대로 수급 상황도 좋고요. 또 주가도 V자 반등 그리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세 이어지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전고체 배터리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3월 초에 인터배터리 2025가 개최가 되는데 이 인터배터리 2025의 주요 키워드가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 봐야 되죠? 일단 최근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이 인터배터리 행사 전에 먼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움직인 이유는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재 기업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고객사가 더 많아지니까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인터배터리 2025를 한번 2024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좀 빨리 앞당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관련주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가 얘기하고 나서도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바닥권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러면 추세가 이어갈 거냐라는 것도 중요할 텐데 여전히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 주목해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46파이 관련된 46 시리즈 관련된 것도 있지만 46 시리즈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좀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같이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46 시리즈에 이제 결국에는 테슬라가 모델 Y부터 실리콘 음극재를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음극재 그래서 관련주랑 뭐 대주전자재료 뭐 뭐 이런 데 대주전자재료, 말씀하시는 나노신소재 걸까요? 이런 종목이겠죠.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저희 관심이 많나 봅니다. 네. 그거는 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이제 가장 핫한데 예.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삼성 SDI가 26년도에 상용화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 진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최근에 또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한 모델들이 유럽에서 많이 출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사용량이 사용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스포츠카부터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실제로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 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5일 인터배터리 행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지금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엔 상용화 이슈를 앞두고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결국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한농화성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휴머노이드에 필요한 고성능 배터리 수요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새벽에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강물 협정 이제 예.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도 나왔지만은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안전 보장을 이제 그에 대한 빠졌긴 했지만은 물론 이번에도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합의했던 유리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물론 이제 강물 이슈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재건에 조금 앞서 나가는 좀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유럽 영상의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최대 규모로 열리기 때문에 의료 AI 진단 솔루션 업체들 뭐 루닛이나 아니면 뷰노와 같은 업체들이 좀 어제 좀 반등이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오늘 첫 이제 공식 내각 회의가 개최됩니다. 물론 최근에 워낙 관세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아니면 불법 이민자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새벽이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온 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요. 지금 구리 선물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구리에도 좀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시사한 건데요. 해당 소식에 구리 선물이 좀 오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 뭐 예를 들어 KBR 메탈, 뭐 이구산업, 또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화진 과장님? 일단은 뭐 구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최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강물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거고, 물론 여러 이제 뭐 향후에 뭐 러시아나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갈등 속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히토류 관련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해서 좀 갈등이 유발되는 만큼 그런 이슈들이 아마 계속 꾸준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